사랑의 소통은 세상을 상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감정적 교감입니다. 우리가 연인으로서 사랑받고 또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상대의 경험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그저 간단히 약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아프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소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맞추기, 양보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단순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랑이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지속될 수 있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소통은 매우 섬세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투가 화가 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끊임없는 해석과 이해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사랑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베르테르가 로테가 마차를 타고 떠날 때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을 사랑의 신호로 해석하고 위안을 느꼈던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상호 이해와 해석의 연속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목적과 동기 없이 순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부, 외모,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해? 라는 질문에 너는 부자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은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내면, 즉 그들의 감정과 경험에 기반해야 하며 외적인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상호성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자신만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나도 널 사랑해 라는 말은 사랑을 상대방의 경험이 아닌 자신이 받는 사랑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며 상대방과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깊은 교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낭만과 착각.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나는 설악산의 봉정암에서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산행길의 운명적인 사랑과 조우한다.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치명적인 사랑을 만난다. 서울역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호수 같은 눈빛의 그녀를 만난다. 경주에서 근무 중에 첫눈에 반한 사랑을 만난다. 우연히 들어간 회사에서 천생연분을 만난다. 영어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필생의 사랑을 만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확률로 만났다는 낭만적 운명론에 젖어 단박에 사랑에 빠진다. 그때 마주쳤던 또 다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야. 아마 그 감정은 누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녀가 사실은 걸어갈 때마다 치마 사이로 1분에 수만 개씩 각질을 쏟아내는 생물체라고 말한다고 해서, 혹은 그녀를 보고 똥이 가득 들어있는 가죽주머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의 시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옛날 기독교 신도들이 아름다운 여성을 바라볼 때 음탕한 생각이 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그녀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기까지의 매우 행복한 시간이다.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사랑은 서로의 오해에서 싹트고, 심각한 사랑은 우연을 운명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마침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이다. 사랑에 실패한 개츠비를 위대한 개츠비로 만드는 열정의 바이러스다. 영화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나에 대한 감정이 마이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서로를 이상화하고 서로의 말과 행동에서 이면의 의미를 찾고 정신과 육체를 결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이 날 슬프게 해도, 그 사람이 많은 결점을 지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 모두가 안 어울린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제발 그만두라고 해도, 상대방조차 제발 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베르테르가 로테를 생각하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본다네. 그러나 이런 존재론적 사랑은 자연의 선택에서 도태되기 마련이고, 모든 사랑은 소유의 종말을 맞기 마련이다. 남들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위대한 사랑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2차원적으로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실현했으면 죽어라고 외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즉 젊은 남자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다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그토록 열광할 리가 있겠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측도 대부분 남자들이다. 현실 속의 사랑은 전혀 아름답지 않으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그렇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관계를 남들의 눈을 통해, 또는 적어도 그녀가 남들의 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바라본다. 어떤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맞지 않는다면, 그의 장래성이나 겉모습이 남들이 감탄할 만한 것이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곤 한다. 요즘에는 비록 여성들도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권력과 돈이 많을수록 더 매력적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지위가 높거나 돈 많은 노인을 택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모든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파트너의 수입과 출신 성분, 야망과 출세욕을 더 살핀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어떤 남자들은 양아치 꽃미남 타입이어서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려 애쓰면서 누구에게도 투자하려 하지 않는 반면, 어떤 남자들은 삼돌이 타입이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한 여자와 그 자식들에게 쏟아붓는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존재지향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지향의 인간이다. 존재지향의 사람들은 단지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움, 기쁨,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것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꽃을 따서 내 방에 갖다 놓는 것처럼 내 것이라야 한다.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늘 소유와 지배의 욕망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단편소설 꽃게의 무덤에서 동인문학상 여류작가 권지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 애초에 사랑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새 사랑이 싹을 틔우더니 점점 자라나 그에게 생채기를 냈다. 그녀의 육체를 모조리 장악하고 소유하더라도 바람 같은 한중 그녀의 영혼이 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를 위해 옷을 사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걸 먹게 하고 아낌없이 마음을 주어도 늘 무언가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허전해졌다. 사랑이 싹트자마자 그렇게 늘 무언가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이곳 우리를 흔들어댄다. 마침내 사랑이란 깊어질수록 쓸쓸하고 다가갈수록 허전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의 저명한 플라톤 해석가였던 피치노는 그의 플라톤의 향연주석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은 먼저 가혹한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자는 그 누구든 이미 죽어가고 있다. 이쯤 되면 사랑은 그 출발부터 커다란 불행이여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여성 입장에서 안전장치 구실을 하는 결혼의 심각성은 바로 그것이다. 두 사람 간의 공감대가 쌓여갈수록, 부부관계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부관계를 끝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사람의 행복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와 함께 살고 있는가? 동반자에게 당신의 존재가 열정을 가지고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부부관계가 왜 필요할까? 열정의 열매가 썩으면서 관계의 씨앗이 배출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끔찍한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언행을 통해서 은근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아, 누가 내게 말해줄 것인가? 모욕을 무릅쓰고 내가 사랑했던, 그러나 내 믿음을 배신한 그 괴물이 어디 있는지. 설령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 내가 그 배신자를 찾아내서 끔찍한 사륙을 저지르리. 그의 심장을 도려내리. 모차르트, 돈 지오바니. 만일 우리가 일부다처제로 진화해온 존재이고 오쟁이를 진 남편을 두는 것이 여성의 성전략이라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보부아르는 결혼에 있는 불행의 씨앗은 부부가 서로의 장점보다 서로의 약점으로 결합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상대에게 부탁만 한다. 고 지적했다. 결혼은 때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에서 잭 스페로우가 윌터너를 죽이려는 데비 존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냥 엘리자벳과 결혼하게 내버려두죠. 결혼이 죽음보다 더한 처벌 아닙니까? 결혼은 다른 형태의 불특정 관계에 비해 훨씬 더 상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시킨다. 이는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항상 상호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부터 시작되어 결혼의 일상생활까지 번져나간다. 특히 작가 알랭드 보통의 말대로 심장에게 끝없는 사랑을 강요하는 온갖 시도 중에서 가장 인정사정 없는 시도인 결혼이야말로 오해의 마라톤에 취약하기 그지없다. 결혼은 평생 동안 사랑할 것이라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계약으로 성사된다. 그리고 실제로 일생 동안 타인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랑의 비개연성이 순식간에 병리학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명목상으로 일부일처제인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키우는 비율은 어느 문명권에서나 대략 10% 이상이다. 현대 여성은 수컷의 자원과 헌신을 우선시하고 짝보험의 외도 전략을 택했던 조상할머니의 후예다.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증거는 남자가 지닌 고환의 상대적 크기다. 여자가 그만큼 문란하지 않았다면 남자는 그만한 크기의 고환을 갖지도 사정할 때마다 그만한 수의 정자를 방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밖에도 진화론적인 증거는 많다. 사실 외도로부터 많은 부부들을 지켜주는 것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짝으로서 낮은 매력도 무능력과 유혹받을 기회가 적다는 점일 것이다. 또 무엇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에게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어 외도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일 것이다. 남자 역시 역사를 통틀어 적어도 권력을 지닌 남자는 결혼은 일부일처제로 하더라도 짝짓기는 늘 일부다처제로 했다. 현대사회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전형적인 예이지만 과거 모로코의 마지막 셰리프인 물레이 이스마엘 황제는 적어도 700명의 아들과 342명의 딸을 두었다. 진화심리학의 저자 앨런 밀러에 따르면 대다수 여자는 일부다처제를 통해 이득을 보는 반면 대다수 남자는 반대로 일부일처제에서 이득을 본다. 여기서 예외는 극도로 매력적인 남자와 매력적인 여자이다. 그렇다. 낭만적인 사랑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17세기까지도 자유연애의 개념은 아직 허구에 불과했다. 부모와 가족이 배우자를 선택하였고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격한 규정에 따른 결합이었기 때문이다. 결혼과 사랑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 함께하는 생활은 번식을 위한 것이었고 남성의 성적 욕망은 정부가 채워주었다. 사랑과 성을 결합한 현재의 일부일처제는 근세 서구 사회의 산물이다. 물론 현재도 자유결혼은 환상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기껏해야 사회적 지위나 지적 수준, 나아가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파트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